4월 8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기 전에 사전 학습 의미이기도 한데요. 좀 아까 이제 부원장님께서 네트워크는 결코 혼자 싸우지 않는다. 가슴에 딱 깊이 박혔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도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도산과 함께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독립운동도 결코 혼자 싸우지 않았다. 네트워크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강의가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 서대문 영무소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도대체 이 감옥에 누가 있었냐.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 좀 기억할 만한 분 몇 분만 추려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밤을 새도 못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좀 추려왔고요. 그리고 과연 독립운동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 독립운동 정신 왜 필요한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영무소는 1908년도에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화면은 1908년도 당시의 사진이고요.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이 부분이 정문이고 여기가 청사 건물 옥사인데 여기 사진이 이제 지금 PPT다 보니까 약간 흐려서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우마차가 지나가죠.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민가들이 있는데 자, 그럼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서대문영무소 왜 만들어졌는가? 우리 선생님들 인류 역사의 근대의 시작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혹은 최근에 기억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제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프랑스 시민혁명 또는 대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근대 인류 역사의 근대의 시작이다. 맞습니까? 틀렸나요? 맞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대기가 접어들면서 우리 인류 역사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를 합니다. 선생님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샤워하고, 그리고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시고, 이런 생활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인류 생활의 일상적인 패턴의 모습이 자리 잡은 게 불과 150년 전, 200년 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시민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인류 역사의 근대 탄생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 일상의 모습들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계시는 음식들, 옥수수, 감자, 바나나, 오렌지, 이런 변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음식들이 언제 우리가 지금 먹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대 이후에 다 개량된 것들입니다. 왜?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은 농노들이 왜 전제 왕권에 저항을 했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를 달라? 네,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뭐를 달라? 빵을 달라. 역시 훌륭하십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쟤는 참 이상하다. 빵 없으면 뭐 먹으면 되지? 케이크 먹으면 될 걸.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게 진실인지 속설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여론은 당시의 전제 왕권은 일반인들의 생활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콩나물 가끔 정치인들한테 그런 거 물어요. 콩나물 500g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시장 가서 안 사봤는데. 시내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요즘 모르겠어요. 카드만 찍고 다녀가지고. 당시의 전제 왕권은 현실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농노들이 빵을 달라고 여기저기 A장원, B장원, C장원에서 막 일어나죠. 그들이 통합을 하죠. 그리고 부르주아 계층, 참정권을 얻고 싶어하는 평민층에서 부를 획득한 계층과 합쳐집니다.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을 숙여가면서 인류 근대 역사의 서막이 퍼지는데 제 서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걸 좀 이해하고 가야 왜 이 감옥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에 침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죠. 그럼 왜 침략하게 됐냐? 왜 감옥을 만들게 됐냐? 자,
시민정부가 어쨌든 마리 앙뚜아네뚜아르 16세를 단두대에 올리죠. 그러면서 시민정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테이블이 둘, 넷, 여섯, 7개 테이블이 있는데요. 프랑스라는 나라 안에 A영주, B영주, C장원, D장원, 이렇게 장원들이 이렇게 7개가 원래 있었다라고 가정을 보면 그 장원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코벤트리 지방의 레오프릭이라는 영주, 그 다음에 B라는 영주들이 강력하게 이 농로들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장원을 운영하는 형태는 농로는 한 3일은 자기를 위해서, 4일은 영주를 위해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죠. 이 장원 사이의 전투는 누가 합니까? 그렇죠. 네, 달타냥, 원탁의 기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용병들이죠, 소위. 일본으로 치면 사무라이 계급들. 이런 형태로 강력하게 이 일반인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장원들이 다 통합이 되고 하나의 중앙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죠. 정부는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을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저 지방에서 반정부 세력, 그리고 자본주의에 합류하지 못한 도시 빈민, 불황아, 정신병자,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당시에. 원래 우리가 아는 전통시대 감옥은 뭡니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가두는 임시시설이에요. 왜냐하면 처벌의 형태가 전통시대에는 유배형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물론 사형도 있었겠죠. 때리는 장형, 태형도 있었겠죠. 임시시설인데 이제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그 임시시설로 할 수가 없고 유배를 보내봤자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형벌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일반인과 격리시킴으로써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근대의 어두운 면, 이면이긴 하지만 근대 감옥이 탄생하는 계기가 바로 이 근대 혁명 때문에 일어났다. 물론 반대 측면에서 인권의 측면이라는 이름을 강조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근대 감옥의 탄생은 대중 통제, 감시 시스템의 탄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건축적인 구조는 제레미 벤담이 창안한 페놉티콘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초창기 근대 대열에 끼지 못한 나라,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미국은 후발주자고 일본은 미국이 근대 마지막 열차 뒷칸을 탔다라고 하면 일본은 열차도 못한 거예요. 그 열차 손잡이를 잡고 막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근대 제국주의 국가는 인종적인 특징이 다 하얀색입니다. 그죠? 그렇죠? 아니면 다 유럽 지역입니다. 특이하게 이제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황인종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가 먹을 식민지 대상 국가는 유럽으로 가겠습니까? 아메리카로 가겠습니까? 아프리카로 가겠습니까? 아시아의 조선반도, 중국 이런 데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 정도에 남아있는 황금의 땅이 동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이죠. 일본은 페리에 의해서 54년도에 이미 개방이 되었고 중국도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고 이제 남은 땅은 조선이죠. 그 이권을 둘러싼 다툼에서 일본이 제1차 영일동맹 1902년, 제2차 영일동맹 1905년, 그 다음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1905년, 그 다음 포츠머스 회담 1905년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면서 1905년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1월 17일. 순국 선열의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날씨가 을씨년스럽습니다 이러죠. 을씨년스럽습니다. 을사년에서 기인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을씨년스럽다. 그리고 1907년도에 이른바 정미조약, 한일 신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4조인가 2조인가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사법권과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행정권은 분리해서 처리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사법권과 행정권을 통감부에서 관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법권을 가져가면서 감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설치하게 된 게 바로 1908년도의 일이다. 그래서 1907년도에 이미 이 감옥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8년도에 바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감옥이다. 아쉽지만 자율적 감옥 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타율에 의한 감옥, 근대 감옥의 이식이다. 그리고 이 감옥에 주로 수감된 사람들, 1908년도에는 항일 의병들이 주로 수감이 되었다. 물론 감옥이기 때문에 잡범들도 있었지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항일 의병들의 세력들이 이 감옥 안에 많이 수감이 되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인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15년도부터 확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 하늘색 그래프는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감옥의 인원을 표시한 거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서대문 형무소의 인원을 표시한 것인데 1908년도만 해도 2,000명 대비에 한 800명 정도 있다가 19년도에 15,000명 정도 대비 3,075명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 이야기의 그 결론은 뭐냐면 감옥 시설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의 결론은 뭐냐면 왜 부족했냐라는 거죠.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인원이 늘어났냐는 거죠. 범죄가 일본이 일제가 강제 병합한 이후에 범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잡범들을 못 뽑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항일 세력들이 늘어났고 그것을 이 식민지 근대 감옥에 잡아놓기 시작했다. 특히 1919년 데이터를 보면 3.1운동 이후에 12월 말 데이터인데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일운동가의 수감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이 수감자 데이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15년도부터 확장을 하다가 3.1운동을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계속 이렇게 증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08년도 모습하고 사뭇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제는 앞서의 8년도에는 목조식 옥사로 지었다면 이 1915년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조적식 옥사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면 다 조적으로, 붉은 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24년도에 이제 서대문형무소 2층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교도관은 요 밑에 지금 있는 모습이고. 자, 수감된 사람들 뭐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3.1운동기에 두산,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민족대표 중에 한 분으로 수감이 되었는데, 태화관에서 모일 때 29명이 모였죠. 4명은 이제 지방에 파견돼 있었고, 남산 경무총감부에서 조사를 받고, 서대문에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제가 수형 기록 카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원본이 있고,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머그샷 찍잖아요? 뭐 범죄 영화 같은 거요. 정면, 측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범죄자지만, 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항일,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요 당시에 이제 수감됐을 때 제가 눈빛을 좀 자세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눈빛이 지금 여기 약간 흐려서 그런데 원본을 보면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앞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일본의 헌병들, 교도관들이 있는데 물론 독립운동가들의 눈빛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눈빛이 이렇다는 거죠. 상록수를 쓴 시문이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제 그 8월 달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생지옥 속에 있으면서도 저들의 눈빛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만해 한용운은 10년 후에 또 잡힙니다. 이 장면은 1919년, 이 장면은 1929년. 여기 소화 4년이라고 되어 있죠? 1929년 12월 달의 사진인데,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1929년 11월인가요? 광주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났죠. 광주 항일 학생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지지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 전국적인 지지 시위 결성을 한용운이 해요. 그 혐의로 붙잡혀서 형사과, 그러니까 경찰서 형사과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기독교 계열의 3.1운동에 참여했던 분인데 제가 여기 뭐 사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돌밥입니다.
예, 돌밥인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추록을 하고 나셔서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감옥 생활의 고통이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요. 몇 차례 이제 세 차례 정도 연재가 되는데 그 중에 인상 깊은 것이 감옥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은 먹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주는 밥도 양이 적을 뿐더러 콩밥, 말라 비틀어진 콩밥이라고 주는 것이 무심코 씹었다가는 이빨이 우두둑 나갑니다. 왜? 선생님들 예전에 정말 80년대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밥 지을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아, 기억 전혀 안 나세요? 나이 안 먹은 척 하시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리개로 이렇게 돌 걸렀잖아요. 이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으시다, 20대 초반, 30대 있으시다면 전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돌이 많았어요, 옛날에. 밥에. 저도 어렸을 때 밥 먹다가 돌 골라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빨이 깨진다. 그럼 어떻게 밥을 먹느냐? 그냥 씻고 침으로 살살 녹여서 생채야 돼요. 왜냐면 그 밥을 안 먹으면 생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이 약한 권동진 선생님,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십니다. 손병희 선생님, 매우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뭐냐? 또 현장에 와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감방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다. 감방 안에. 평당 밀도 6명에서 7명. 예. 백범 김구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구가 안학사건 때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어요. 1911년도인데. 물론 민족 대표들이 있던 그 옥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범일지에. 여름에 앞사람의 숨 쉴 때 내뿜는 저 열기.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웠던 한여름에. 그리고 방이 너무 좁아서 한 사람은 뭐로 눕고 한 사람은 뭐로 이렇게 거꾸로 눕는 겁니다. 그리고도 잘 자리가 모자라서 벽에 등을 기대고 힘든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을 미는 거예요. 그러면 벽이 부러지는 소리인지 사람 뼈가 부러지는 소리인지 우드득 소리에 심장이 벌렁거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밀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분 너무도 잘 아시죠? 예. 원래 유관순 열사는 1902년생인데요. 그러니까 1919년도에 17살이죠.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시는데 1920년 3월 1일 날 옥중투쟁 때문에 아마 심하게 맞아서 아마 고문으로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지금까지 모르고요. 이분의 얼굴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잘 아시는데 얼굴이 왠지 평상시 모습 같지가 않아요. 평상시 모습 같지가 않고 약간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간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약간. 그래서 2017, 15년도인가로 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굴학을 가장 전공하시는데 대가가 누구냐면 조용진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 교육대학교에 계신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본 이 카드 데이터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고 이것을 컴퓨터로 단층 촬영해가지고 봤더니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여기가 부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왜? 3월 1일 날 옥중 만세투쟁을 해서 맞았다라는 거죠. 주먹과 뺨으로 20여 차례 가격을 당한 붓기다. 그리고 이 사진은 맞은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후의 사진이다. 그러니까 3월 1일이니까 1920년 4월 중순께 찍은 사진이다. 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붓기를 한번 빼보는 장면입니다. 이게. 근데 좀 변화가 느껴지죠? 예. 원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실제로 유관순 열사의 얼굴을
붓기가 있는 모습과 붓기가 없는 모습을 비교하면 이렇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아름답다, 멋있다, 이쁘다, 미남이다, 미녀다 이런 기준은 얼굴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운데를 놓고 봤을 때 양쪽이 균형이 맞으면 멋있다, 아름답다, 이쁘다 이렇게 느낀대요. 우리의 시각은. 그런 사람 있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쁜데 전체적으로 뭔가 이상한 사람. 근데 눈도 작고 코도 이상하고 입도 이상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멋있어. 이런 사람들, 이거는 균형이라고 합니다. 좌우의 균형. 그래서 얼굴학 하시는 분들은 성형을 할 때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좌우의 균형이 지금 맞아서 안 맞는 모습이죠. 구타로 인해서. 좌우의 균형을 붓기를 뺀 모습입니다. 자, 안창호 선생님도 여기에 수감이 되셨는데 그 전에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외로 치밀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동향을 계속 감시하고 추적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발각되는 경우에 이거는 설입니다. 50% 이상은 밀정 보고에 의한 체포가 50% 이상이다. 이거 설입니다. 정확하게 밀정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카드가 있어요. 아까 카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카드는 자, 이 도산 선생님 언제적 모습입니까? 우리가 익히 잘하는 모습이죠. 네, 임시정부에서 막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미주 왔다 갔다 하실 때 모습이신데 여기 보시면 자, 앞쪽으로 가서 카드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촬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카드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촬영에다가 여기다 덧글씨로 복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감된 사람이 아니라 감시 대상이에요. 이 사람이 주요 독립운동가 요시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얼굴을 익혀두시오라고 해서 감시 카드를 만들어서 전국 경찰에 다 뿌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창호 선생님은 저 개정 14년이니까 29년도에 만들었네요. 물론 그 전부터 안창호 선생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감시 카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죠. 어느 독립운동가는 만주에서 이제 그 쌍성보 전투에 참여한 독립운동가가 일본 영사관 경찰한테 잡혀서 조사를 받는데 일본 영사관 경찰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행적을 다 알고 있더라. 자기의 기록이 7번이나 되는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추적하고 관찰하고 밀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결정적일 때 딱 잡아들이는 거죠. 혹은 무슨 사건이 터질 때 딱 잡아들이는 거죠. 안창호 선생님도 그 경우 중에 하나이십니다. 조금 있다가 소감되는 이야기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감시용 카드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죠. 네, 인물들의 사진을 확보해서 여기 보시면 소화 2년 1927년 2월 3일 날 형사과 경기도경찰부 형사과에서 복사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임시정부 활동을 한 인물 중에 하나가 어디 보자. 이 강원우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고 그다음에 선우혁이 있는데 선우혁이 요 분이 선우혁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 사람이 강성심인데 2019년도에 또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의열단도 처음에 결성 당시에 찍은 사진이 서점연구소 전시관 2층에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명이 있는 카드를 이렇게 붙여서 감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요 분이 이제 선우혁이고 자,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카드는 수용기록 카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죄명이 뭐냐, 형명이 그러니까 형명이 뭐 징역이냐 금고냐, 형기가 몇 년이냐, 언도 연월일 어느 며칠 날 재판을 받았냐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고등과 수배용 이렇게 되어 있죠. 고등과는 당시에 지금 얘기를 하면 사상, 첩보 이런 것을 하는 경찰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고등과 수배용이었겠죠.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또 확장을 거듭해서 이 사진은 1930년대 초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쪽 부분이 막 건축 중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확장이 됐고 이쪽은 노역하는 공간, 수감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투옥되신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많이 보셨나요, 선생님들? 잘 못 보셨죠? 우리가 아는 얼굴은 이런 안창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투옥됐을 때의 모습은 이런 안창호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확연히 비교가 되죠. 1932년도 4월 29일 날 상해의 노신공원, 지금 노신기념관 있는 노신공원, 당시 예전의 이름은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고 열병식을 할 때 폭탄을 투척을 합니다. 윤봉길이. 근데 얼마나 이 사건이 비밀에 붙여졌으면 김구하고 윤봉길하고 김구의 비서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독립운동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진 줄 모르고 같이 임시정부 요인 활동하던 사람 집에 그 아들에게 뭐 선물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해서 선물 주러 갔다가 윤봉길 의거가 터지니까 주변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한테 체포가 됩니다.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제 예의주시하다가 딱 체포를 한 거죠. 그리고 인천 제물포로 압송되어 옵니다. 압송돼 와서 경기도 경찰부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때 그 유명한 미화 아시죠? 미화 경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들였던 경부인데 그 미화 경부가 조사를 하고 약간 의외의 일이지만 조사를 하고 서대문영무소로 이감하기 전에 자동차에 태워서 서울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서대문영무소에 들어오게 해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32년도 7월 4일 날의 사진이고요. 이 일로 윤봉길, 안창호 선생님은 징역 5년형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4년형을 받네요. 죄송합니다. 징역 4년형을 받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원래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 안창호 선생님의 성함과 주소, 여기 진화 상해, 불개는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제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입니다. 25년도 1925년도 5월달 이 날짜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치안유지법이 공포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치안유지법을 사상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려는 법률로 사실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일본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그 제국주의 패권이 내부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자, 이 법령의 제1조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일체의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려는 자는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925년도 5월 이후에 이것이 국내로 들어왔더니 일체의 국채, 일본이 지배하는 식민지배 체제를 변혁하려는 자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 아나키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이 치안유지법을 많이 적용받는다. 그전에는 3.1운동이나 이럴 때는 보안법, 그 다음에 개정 8년 재령 제7호 위반, 그 다음에 출판법, 소요, 폭발물 취체법. 왜냐하면 폭탄을 투척해서 의거를 하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독립운동하다 사람을 패니까. 지금도 있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률이 대부분 이때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른바 일본이 이야기하는 사상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범, 사상범. 대령 제정 8년 재령 제7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좀 팁을 드리자면 왜 그것이 만들어졌냐면 3.1운동이 일어나서 보안법으로 이것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보안법은 1907년도에 만들어지고 최고 징역이 2년이거든요. 근데 2년 이상의 가형을 더 주고 싶은데 마땅한 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정 8년이 1919년입니다. 재령은 지금 대통령 시행령 같은 거예요. 총독부령입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급하게. 법률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정 8년 재령 제7호 7번째 재령을 만드는데 세부 규칙은 정치범 처벌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3.1운동기에 많이 적용이 됐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재밌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당대 독립운동가들이 안창호 선생님이랑 다 같이 있었어요. 신감, 이 기록은 안창호 선생님 옆방에 있었던 김정년이라는 분이 남긴 기록에서 발췌한 건데, 신감 사동에 갇혔는데, 이 신감 사동이라는 건 새로 지어진 건물 사동이라는 건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외적의 눈에 개전의 빛이 전혀 없다고 단정된 중대 정치범만 가두는 특수감방이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이 신감 사동 7호 감방,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글을 쓴 김정년이라는 분, 그 다음에 그 옆에 여운형 아시죠? 1929년도에 상해에서 잡혔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옆방에는 만주에서 활동한 오동진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갇혔고, 그 밖에 최양옥이나 이성구나 권우설 60만 세 운동의 주역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감사동에 같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분이 이제 김정년입니다. 이분은 망우리 고개, 지금 남양주 가는 그 고개에서 일본 군자금을 수송했던 우편 수송차를 습격하다가 서대문영무소에 왔죠. 김정년, 최양옥, 이선구 요 세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수감된 이후에 안창호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 옆방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요거 이제 그 김정년 선생님이 글을 실었던 새벽이라는 잡지에서 형무소의 도산 선생이라는 글을 남겨서 이러한 일화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소 깁니다만 재미없는 제 설명보다 영상을 통해 봤는데, 김정년이 도산 안창호에게 이 통방을 가르쳐 주다가 실제로 걸려서 간수가 오니까 방 안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똥통에 있는 똥을 뒤집어 쓰고 간수한테 쳐 바르면서 미친 척을 했던 실제 일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도산 선생이 김정년을 붙잡고 이랬다고 해요. 김군, 살아만 주게. 자네가 살아야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나. 제발 살아만 주게. 이런 얘기를 이 새벽이라는 잡지에 남겼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감옥 생활은 어땠냐. 아까 그 굉장히 좁았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요. 31년도에. 한 평에 4명씩 수용됐다. 초열지옥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지옥세계잖아요. 초열지옥에 철창, 뭐 이렇게 됩니다. 중태에 빠진 환자가 많다. 그만큼 열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여운형을 후반부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1929년도에 상해 야구장에서 잡힙니다. 예. 독립운동가들 굉장히 독특한 개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운형은 운동을 좋아했죠. 복싱, 역도 뭐 이런 것들 좋아했는데, 상해에서 야구 구경을 하다 영국 경찰한테 잡힙니다요. 그것도. 왜 영국 경찰한테 잡히냐?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영국 경찰한테 잡혀서 일본의 식민지기 때문에 일본 경찰한테 넘겨지고 국내로 송환돼서 서대문영무소에서 29년도 7월 29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흑백이긴 하지만 머리가, 우리가 아는 여운형 머리 원래 하얗잖아요. 지금 머리가 까맣습니다. 자, 여운형이 왜 머리는 이제 삭발한 모습이고 머리가 언제 하얘지냐? 여운형이 남긴 기록입니다. 감옥소에서 병을 5가지 얻었다. 처음에 이 사람 복싱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잡힌 게 아니라 영국 경찰이랑 격투를 벌였어요. 이때 깃백맹이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귀가 나갔고, 아까 얘기대로 남강 이승훈 선생 얘기대로 밥을 먹다가 돌을 깨물어서 이 한 개가 그냥 부러졌고, 귀병신 됐죠? 이병신 됐죠? 며칠 못 가서 신경통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그 통에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어버렸다. 이때 머리 다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셨다. 제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머리와 수염이 다십니다.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기름기 없는 음식 때문에 치질로 한 3번 정도 수술합니다. 여운형이.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은 4년형을 받고 대전 감옥으로 이감하는데요. 대전 형무소는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자 급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전 감옥의 특징은 중대 사상범들을 글로 다 이송시켜요.
대전 감옥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김창숙도 있었고 여운형도 일로 이감됐었고 안창호 선생님도 이감됐었고 서대문형무소에서 판결을 받고 대전 감옥으로 가거나 경성형무소로 가는데 경성형무소는 장기수 10년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 대전형무소는 형량과 상관없이 중대사상범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대전형무소에 운동권 출신들,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도 많이 수감이 됐죠. 지금 얘기로 하면 강력범죄자들을 우리가 지금은 청송교도소로 많이 보낸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뭐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형무소로 이감이 되었는데 안창호 선생님의 인격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죠.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대전형무소로 이감했는데 여기는 한적하고 처소가 정화하다, 정갈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음식도 질소하다, 음식도 뭐 질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 식욕도 뭐 증가했고 소화력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뭐 낮았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거죠. 뭐 서대문형무소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전형무소 상황도 그렇게 나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족에게는 이렇게 안심의 편지를 보내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전형무소의 모습이고 또 이런 편지도 많이 남아있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련. 대부분의 안창호 선생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련.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가 평생을 독립운동하면서 가정의 단란을 못 보고 이처럼 늙었는가?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아이들을 사랑할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뜨겁게 전해지면 항상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제발 가서 사모님들께 손편지 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지만 저도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이런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 제가 애기애타 리더십이라고 하길래 애기애타가 과연 무엇일까 좀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봤는데 단순하게 뭐 자기 사랑하고 뭐 남을 사랑하다 이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뜻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완성하지 못할 상황을 자기가 막아주고 개척해주고 뭐 이런 뜻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안창호 선생님의 인격이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가족 사랑이 또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년도 2월 달에 추록을 하죠. 만 4년을 채우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감형을 받아서 추록을 하게 되고 안창호 선생님, 또 마중 나온 여운형 선생님 모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서대문형무소는 한 차례 더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못 본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자, 크게 보면 이제 이런 건물인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동이 있는데 이 건물들의 특징은 거의 독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2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제국주의는 이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염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의 전염이 일반수들에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별도로 격리 수용해야 된다. 이 격리 수용의 원칙을 28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독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3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독감방 구치감이라고 하는데 미결수를 전용으로 수감을 합니다. 도산 선생님이 여기 한 차례 또 끌려와요. 자, 도산 선생님 전에 또 다른 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재천이라고 하는 분도 임시정부 연락 업무를 맡았는데 1929년도에 신라시대 때 화랑제도를 본따서 우리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겠다 해서 화랑사를 만듭니다. 이 사람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냐면 독립운동가 송영 업무, 환송 업무 이런 거래요. 왜 뭐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독립운동을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운동삼아 배워와서 그런 거예요. 싸우고 총 쏘고 폭탄 던지고 이것만 독립운동인 것처럼 알지만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기 위한 재반의 활동도 이제는 독립운동 범주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연구자들이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독립운동가의 아내에게도 공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라는 거죠. 네.
독립운동가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활동을 해서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았고요.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다가 체포돼서 징역 5년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6년도에 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도 바로 여기에 수감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도 다시 한번 수감당하죠. 35년도에 대전감옥을 추록해서 동호회 활동을 또 계속 해 나가시죠. 그래서 38년도에 이 동호회가 문제가 돼서 안창호 선생님이 37년도군요. 37년도에 재차 수감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37년도 11월 10일 날 서대문형무소에서 끌려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제가 세 컷의 안창호 선생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10년대, 그리고 32년도, 그리고 37년도. 모습이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독립운동의 여정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창호 선생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병마에 시달렸던 모습이고요. 결국은 37년도 12월 달에 병보석으로 출감을 합니다. 이 병보석으로 출감하는 문제를 잠깐 오해를 하시면 일본 제국주의가 인도주의적으로 추록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 자료에 보면 몇 차례 김병로나 허언이나 이런 그 민족주의적인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몇 차례 병보석을 요구해도 처음에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안 풀어줘요, 잘. 그런데 거의 가망이 없다. 이것은 정말. 그랬을 때 병보석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창호 선생님도 38년도 3월 달에 결국 해화동 서울대병원, 지금 예전에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서거하고 마시죠. 이런 사례가 종종 많이 보입니다. 종종 많이 보여요. 1930년대 부영버스라는 버스 회사의 버스 안내양으로 있던 고수복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는데요. 당시에 버스 안내양 엘리트였죠. 그분도 추록한 지 17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신문 기사가 부고가 뜹니다. 추록한 지 15일인가 17일 만에. 이거 뭡니까? 역시 마지막 상황까지 끌고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창호 선생님 계셨던 여기는 지금 마포 공덕동에 있었던 경성형무소입니다. 서대문에 있던 건 서대문형무소고 여기는 또 장기수들을 수감합니다. 또 상해에서 또는 같이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동삼인데 이분은 임시정부 국무원에 선임됐는데 이제 미취임했고 정의부 통일부 이런 참모장을 했습니다. 만주벌의 호랑이라고 불려요. 그분은 굉장히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하신 본명은 김경식인데 1933년도 사진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1936년도 사진입니다. 계속 감옥 안에서 모습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분은 37년도에 이게 36년도 1월 사진이고 1년 뒤에 37년도 4월 달에 옥중에서 돌아가십니다. 옥사하시는 분의 비율도 굉장히 많아요. 사형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사형 반복이사가 있어서 찾을 수 있는데 옥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유명한 분 외에 다른 분들은 사실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기록이 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오동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통일부 정의부에서 무장투쟁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규창이라고 써놨는데 우당 이회영 선생 아세요? 다 아시죠? 노블 소블레죠? 자신의 가사들 팔아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었죠. 이분의 아드님 이규창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기록을 나중에 운명의 여신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경성 감옥에서 오동진 선생을 만났는데 그분이 48일간 단식투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최대 단식으로 기록된 게 27일인가 28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48일 동안 단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옆에서 봤으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서 형무소장조차도 기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48일 동안
단식을 하고 결국은 공주영무소에서 옥사 순국을 하십니다. 잡혔을 때 당시 모습, 감옥살이 할 때 모습이고요. 그럼 오동진에 관한 기사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무장투쟁을 하신 분들도 있죠. 여기 이규채라고 하는 분인데 상해에서 여기 쌍성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가지 뭐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항일 무장투쟁 전쟁으로 가장 유명한 게 김자진의 청산리, 홍범도의 봉오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년대 이야기고, 자, 30년대에도 이러한 승전보가 4차례나 있었어요. 근데 교과서에 요즘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없었거든요. 일본이 이쪽 만주 지역에서 내륙으로 가기 위한 그 교두보가 하얼빈인데, 이 하얼빈 옆에 쌍성보에서 1932년 9월 달에 일본군과 만주군, 그러니까 당시 만주가 일본이 세웠으니까 하고, 우리나라 독립군과 길림 자위대군이 연합해서 싸웁니다. 그 윤봉길 이거 이후예요. 연합작전을 펼친 게. 그전에는 중국 정부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죠. 여기서 승전을 합니다. 쌍성보, 그 다음에 사도하자 쭉 갑니다. 동경성, 대전자령전투. 이게 4대 대첩이라고 하면, 뭐, 여기 사도하자 빼면은 3대 대첩.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한 가지 팁으로 알아두시면. 이렇게 항일투쟁을 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정리하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서두에 드린 말씀인데 우리 시대 독립운동 왜 필요한가? 그리고 도대체 도산 애기에타 리더십에 왜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독립운동은 그냥 일본에게 독립만 쟁취하자라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제국주의에게 압박받는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가 독립의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인류의 자유, 평화 운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국수주의가 아니라 세계주의다라는 거죠. 어떻게? 국내에서만 한 게 아니라 나가서 했고 그 사람들과 연합을 했고 더불어 했다라는 얘기죠. 글로벌하다는 얘기죠. 지금 생각해도 이 가치는 우리 시대에 꼭 맞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를 하면.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에요. 만약에 독립운동가들이 현실에 안주했으면 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부일배가 됐거나 친일파가 됐겠죠. 야,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강력한 일본에서 어떻게 독립해? 차라리 거기 안주해서 우리 민족이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라고 협력을 했겠죠. 그게 친일파들의 논리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은요, 우리가 지금 싸운다고 당장 독립이 되지 않겠지만 이 싸움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독립이 될 거다. 내가 살아서 안 되면 내 다음 때 될 것이다라고 싸운 거예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한다라고 하면 친일파, 부일배가 되는 거고 미래지향적이다. 도전정신, 프론티어들이라는 거죠. 도전정신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운동이다. 자, 그래서 이들을 제가 뭐 아주 심도 깊게 다른 전문 학자처럼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를 역사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들을 평가한다면 독립운동가들은 첫 번째로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흔히 하는 얘기로 독립운동가 집안은 3대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례들을 너무도 눈으로 많이 봤다는 얘기.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한 이규채라고 하는 아까 항일 무장투쟁 한 분은 포천이 집이고 가정이 있는데 가족들 다 버리고 상해로 갑니다. 임시정부에 투신했다가 한국 독립당의 독립군이 돼서 싸우는데 자, 우리 가끔 이제 독립운동가 이면 중에 중국 현지에서 다시 철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부인. 자식도 낳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버리고 그 땅으로 갔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그 땅으로 가서 죽는다는 결심을 한 거다, 이거는. 다시 못 돌아온다고 생각한 거다. 가족과는 완전 이별이라고 생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희생정신이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자유와 평화를 얘기했지만 평등정신, 박애정신 없이는 이 운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포괄하면서 그들을 대하는 자세. 예.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급과 계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요, 여기 자료에 아까 생략을 했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신분이 표시가 돼 있어요. 보십니까? 김긍식, 상민 이렇게 돼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부경장 이후에 노비제도가 철폐됐다고 하지만 양반 평민 신분의 구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근대적인 의식에 깨어있는 사람이다. 평등권식.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강의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리더들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희생정신을 발휘하려면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을 포괄하려고 미래지향적이려면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30년대 후반이 되면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확대가 되면 일본은 침략을 가속할 거고 강대국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분명히 강대국들과 맞설 것이다. 그러면 일본의 군사력이나 국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패전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독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 김구가 장개석을 통해서 카이로 회담 때 강대국들로부터 이미 독립의 보장을 적절한 시기에 인디어 코스 받는 것도 다 그러한 통찰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현대를 사는 리더들에게 전문성과 통찰력은 결국 저는 전문성과 맞닿아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성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대표님들, 선생님들 다 그래서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 독립운동가의 그 정신은 지금 얘기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다.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